왜 한국인의 메시지는 생각과 동시에 완성될까요? 왜 전 세계 게임 리그는 한국인의 손가락 끝에 점령당했을까요? 런던의 한 연구소에서 150명의 AI 전문가들이 이 질문 앞에 멈췄습니다. 반도체도 아니었습니다.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인터넷도 아니었습니다. 11년을 추적한 한 영국인 연구자가 발견한 답은 놀랍게도 500년 전 이미 완벽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언어 입력 시스템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문을 여는 순간 규칙적이면서도 끊이지 않는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수십 개의 키보드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기이한 광경에 저는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20년간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할 것 없이 수십 개 나라의 컴퓨터 실습실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천둥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작은 PC방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쇼입니다. 영국 런던 AI 테크 회사에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NLP 엔지니어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이 분야에 뛰어들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다국어 입력 시스템 최적화 프로젝트로 서울과 도쿄를 차례로 방문하는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쿄 파트가 훨씬 더 기대됐습니다. 일본어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연구 대상이었으니까요. 정밀한 기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전자산업의 저력. 언어 입력 시스템 연구자로서 일본은 늘 흥미로운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일정표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현지 코디네이터는 지수였습니다. 회사의 한국어 데이터 담당 엔지니어였죠. 악수를 하자마자 맛집 이야기부터 꺼낼 만큼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을 마치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데이터 수집 겸 좋은데 한 곳 가보시겠어요? 달리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안내한 곳은 홍대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거리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음식점과 카페, 옷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수가 멈춰선 곳은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컴퓨터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PC방이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문화의 핵심이죠. 데이터 수집하기엔 이만한 데가 없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인터넷 카페겠거니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수십 개의 키보드가 동시에 울리는 소리.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그 소리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컴퓨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20대, 3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직장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생 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채팅창이었습니다. 문장들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멈추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말하듯이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습관이었습니다. 문장 하나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쟀습니다. 0.3초였습니다. 다음 문장도 0.3초. 그 다음도.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이기도 전에 문장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항상 이래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여기선 보통이에요. 보통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게 보통이라고. 20년간 수십 개 나라의 언어 입력 환경을 연구한 저에게 이 광경은 전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뭐가 특별하냐는 표정으로요. PC방을 나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중년 남성이 피처폰을 들고 무언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버튼을 엄지손가락 하나로 연타하는데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긴 문장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자리 할머니도 천천히지만 막힘없이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PC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그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글을 쓰고 있는 건가. 그 경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도쿄로 갑니다. 거기서도 이런 광경이 펼쳐질까요? 아마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니까요. 기술 강국이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 속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막히지 않는 걸까요? 같은 키보드인데, 같은 손가락인데. 이틀 후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돈된 거리, 반듯하게 줄지어 선 건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역시 도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분주하고 날 것 같은 에너지였다면 도쿄는 조용하고 정밀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던 도시였습니다. 현지 일본어 데이터 담당 엔지니어 켄지가 공항 근처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악수를 건네며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지수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쪽이 제가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켄지와 간단한 미팅을 마치고 저는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서울에서 PC방을 다녀왔는데 도쿄에도 비슷한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라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가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키하바라 쪽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키하바라는 도쿄의 전자상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애니메이션 관련 상점들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켄지가 안내하는 인터넷 카페는 골목 안쪽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울 PC방에서 들었던 그 천둥 같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키보드 소리가 났지만 리듬이 달랐습니다. 타이핑, 멈춤, 타이핑, 멈춤.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를 하나 잡고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켄지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평소처럼 뭔가 일본어로 좀 써봐 줄 수 있냐고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켄지는 먼저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작은 창이 떴습니다. 후보 글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켄지는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찾아 선택했습니다. 클릭. 그 다음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또 후보 목록. 또 선택. 한 문장을 쓰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시간을 쟀습니다.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데 서울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타이핑과 선택 사이에 짧은 멈춤들이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흐름이 끊겼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모르는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어 타이핑을 봤는데요. 멈추는 과정이 없던데요. 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넷 카페를 나와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비슷하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훑어봤습니다. 일본인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멈추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다시 타이핑하고 또 멈추고. 서울에서 본 그 거침없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긴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면을 봤습니다. 변환창이 뜨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력하고 변환하고 선택하고. 리듬이 끊겼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막힘없이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던 모습. 중년 남성이 피처폰 작은 버튼으로 긴 문장을 순식간에 완성하던 모습. 같은 지하철이었습니다. 같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도쿄 인터넷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람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이 덜 적극적이어서도 아니었고 한국인이 특별히 손이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서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PC방에서 들리던 천둥 같은 소리를, 할머니의 막힘없는 손가락을. 내일 켄지와 데이터 수집 미팅이 있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이틀 후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런던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본 그 차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서울의 천둥 소리와 도쿄의 침묵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 리듬, 입력 방식, 멈춤의 빈도. 숫자로 정리하니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명해질수록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에 런던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곧장 향했습니다.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빨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반겼습니다. 출장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채벗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한국어 타이핑이 다른 언어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것 같은데 데이터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장 다녀오면 다들 뭔가 하나씩 가져오더라.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바로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같은 컴퓨터, 같은 키보드, 같은 내용의 문장을 각 언어로 번역해 타이핑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어는 12개로 잡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힌디어, 베트남어, 태국어. 피실험자는 각 언어 원어민으로 모집했습니다. 나이, 직업, 교육 수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특별히 타이핑이 빠른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결과 분석을 팀원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영어 분당 38타, 스페인어 36타, 프랑스어 35타, 독일어 37타, 중국어 32타, 일본어 31타, 러시아어 34타.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어. 분당 67타.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67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야? 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피실험자가 특이한 사람들이었나? 혹시 전문 타이피스트를 뽑은 거 아니야? 팀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학생 3명, 회사원 2명, 주부 1명.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타이핑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67타. 다른 언어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수치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같은 손가락이고 같은 키보드였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언어와 상관없이 비슷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만 이렇게 튀는 겁니까? 다시 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피실험자도 새로 뽑고 일주일 후 2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66.8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구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비를 바꿔봐. 키보드 브랜드도 바꾸고 측정 소프트웨어도 다른 걸로 써봐. 3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키보드를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교체했습니다. 측정 소프트웨어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피실험자도 전원 새로 모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결과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어 67.2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2개 언어의 입력 속도를 막대 그래프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11개 언어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저 멀리 60대 후반에 떠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한국어였습니다. 동료를 불렀습니다. 언어학 전공의 마커스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3번 했어. 모두 같았어. 그가 침묵했습니다. 저도 한참을 그래프를 봤습니다. 40% 이상 빠른 거야.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야. 다른 차원이라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3번의 실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11개는 평범했습니다. 하나만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학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론대로 나와야 할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때입니다. 저는 20년간 입력 속도는 자판 배열과 손가락 이동 거리로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명확하고 증명됐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의 데이터는 그 모든 걸 비웃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그래프 속 저 외로운 막대기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왜 한국어만 저렇게 빠른지, 왜 한국어만 막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3번 확인했습니다. 장비도 바꿨습니다. 피실험자도 바꿨습니다. 바꾸지 않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를 들여다봐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핑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리듬이 묘했습니다. 타닥타닥. 멈춤. 타닥. 멈춤. 계단을 오르다가 매번 한 박자씩 쉬는 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옆 책상에서 웨이가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박사과정 출신으로 저희 팀에서 중국어 데이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웨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웨이, 잠깐 봐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작은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글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글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웨이는 그중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력 후보창이요. 중국어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저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순간적으로 수십 개의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찾아야 해요. 웨이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보통 위쪽에 있긴 한데 가끔은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때도 있어요. 클릭. 글자 하나가 선택됐습니다. 다음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몇 번. 또 후보 목록. 또 찾고. 또 클릭.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이 과정이 4~5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타이핑이 아니었습니다. 검색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화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후보 목록에서 머릿속 문장과 맞는 걸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단어 하나를 쓸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거였죠. 웨이, 이거 항상 이렇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글자마다요. 웨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찾아도 찾는 행위 자체가 생각과 화면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 짧은 멈춤이 매 단어마다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켄지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도쿄 출장에서 함께 일했던 일본어 담당 엔지니어였습니다. 런던 본사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켄지, 잠깐 시간 돼요? 물론이죠, 쇼씨. 저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본어로 타이핑하는 거 좀 봐도 될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켄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비슷했습니다. 로마자로 발음을 먼저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보 목록이 떴습니다. 선택하고 확정했습니다. 매 문장마다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흐름이 끊겼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모르는걸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른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수만 개의 글자를 26개 버튼에 담으려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판에 모든 글자를 올릴 수가 없으니 검색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거였습니다. 입력이 아니라 검색이 되는 거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서울 출장 이후 런던 본사에서 함께 일하게 된 한국어 데이터 담당 엔지니어였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수, 잠깐만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뭘 쓸까요? 아무거나요. 자연스럽게요. 평소처럼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습니다. 후보 목록이 뜨지 않았습니다. 변환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쳤습니다. 생각한 대로 흐르는 대로. 화면에 문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차이가 뭔지 말입니다. 웨이는 검색했습니다. 켄지도 검색했습니다. 매 단어마다 후보 목록에서 글자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곧바로 문자가 됐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쪽에는 톨게이트가 빽빽하게 박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 한국어 입력할 때 중간에 선택하는 과정이 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치면 되는데요.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지수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어가 빠른가가 아니라 왜 한국어만 막히지 않는가였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이걸 자판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아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한글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 과학적이라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표면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번역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문자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문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냥 글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걸 기호로 설계한 겁니다. 기억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이건 임의로 만든 기호가 아닙니다. 혀가 목구멍 뒤쪽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였습니다. 발음기관의 형태를 그린 겁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이었고요. 글자가 곧 발음 설명서였습니다. 글자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든 거였죠. 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1446년. 그 시대에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음 기관을 관찰하고 소리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걸 기호체계로 설계한 것. 이건 현대 언어학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조합 원리가 나왔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면 더 센 소리가 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읕. 기본 모음을 조합하면 복합 모음이 됩니다. 아와 이를 합치면 에, 오와 아를 합치면 와. 체계적이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적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봤습니다.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 합쳐서 24개였습니다.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26개였습니다. 한글 자모가 24개.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 말은 표준 키보드 위에 한글 자모를 함께 올려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 자리에 한글 자모를 배치하면 됐습니다. 별도의 변환 시스템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였죠. 이걸 자판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글자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부품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립했습니다. 연구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모든 결과물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효율적인 시스템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걸 1446년에 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500년 전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죠. 설계였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쓰던 한자를 봤을 겁니다. 수만 개의 글자. 배우기 어렵고 쓰기 복잡한 시스템이었죠.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겁니다. 부품을 만들고 그걸 조립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자를 쓰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집념이 없었다면 한글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현대 한글 입력 시스템의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500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원리는 완전히 같았습니다. 모듈형 설계, 조합 시스템, 효율적 구조. 현대 컴퓨터 공학자들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방식을 세종대왕은 1446년에 완성해 놓은 겁니다. 디지털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컴퓨터를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았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울 PC방에서 들었던 그 천둥 소리. 그건 단순히 사람들이 빠르게 타이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이 설계한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구조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확인했습니다. 24개 자모가 키보드 위에 그대로 올라가고 조합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할까요? 화면이 작고 버튼이 몇 개 없는 기기에서도 한글은 여전히 빠를까요? 저는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피처폰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죠. 왜요? 한국어로 문자 보내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수가 잠시 웃더니 서랍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작았습니다. 버튼은 숫자 버튼 12개와 몇 개의 기능 버튼이 전부였습니다. 뭘 써볼까요? 아무거나요. 긴 문장으로요. 지수의 엄지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틱틱틱틱. 버튼 누르는 소리가 빠르게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버튼이 12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긴 문장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5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버튼이 12개뿐인데. 지수가 웃었습니다. 천지인이요. 천지인. 네, 이 입력 방식 이름이에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더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피처폰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음을 만드는 요소가 3가지예요. 점 하나, 가로선, 세로선. 이 3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요. 점과 세로선을 합치면 아, 세로선과 점을 합치면 가로선에 점을 더하면 오, 가로선 아래에 점을 더하면 우. 저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3가지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본 그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24개 자모로 글자를 조립했습니다. 피처폰에서는 더 적은 요소로 자모 자체를 조립했습니다. 부품의 부품이었습니다.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켄지를 불렀습니다. 켄지, 피처폰으로 일본어 문자 보내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켄지가 자신의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히라가나를 입력하려면 같은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야 했습니다. 거기다 한자로 변환해야 할 때는 변환 버튼을 누르고 후보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정해야 했습니다. 한 문장 쓰는데 3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지수가 5초 만에 쓴 문장이었는데 말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켄지는 불편하다고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빠르고 피처폰에서도 빠른 언어. 하드웨어가 달라져도 한글은 항상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애초에 적은 부품으로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컴퓨터든 피처폰이든 어떤 기기에 올려놔도 같은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커피를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수 씨, 천지인이요.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랑 SK텔레콤이 만들었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글 자체의 조합 원리를 응용한 거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한글이 원래 그런 구조니까요. 그냥 그 원리를 작은 버튼에 맞게 적용한 거죠. 그냥 그런 구조라고요.
지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없었다면 천지인도 없었을 겁니다. 피처폰에서의 그 빠른 타이핑도 없었을 거고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그 부품 조합 시스템이 2000년대 피처폰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할머니도 문자 보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 문자 엄청 빠르게 보내세요. 손주들한테 매일 보내시거든요.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봤던 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막힘없이 문자를 보내던 모습을요. 배운 적 없어도 훈련받은 적 없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할머니도 학생도 직장인도 같은 속도로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이 500년이 지난 지금 피처폰 버튼 위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엄지손가락 위에서도요.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컴퓨터 시대에도 모바일 시대에도. 그렇다면 다음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확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시대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기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할 마지막 무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3년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꽤 많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한글의 구조, 조합 원리, 훈민정음의 설계 철학. 논문도 2편 썼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흥미롭다는 사람도 있었고 과장됐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2020년대 초였습니다. 회사 내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영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다국어 대형 언어 모델, 즉 LLM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으로 이동했습니다. NLP 엔지니어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지수도 한국어 데이터 파트를 맡아 같은 팀에 합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데이터 처리팀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각 언어별 토큰화 효율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어 토큰 효율 수치가 다른 언어들보다 유독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토큰이란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 쪼개는 단위입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도 언어에 따라 토큰 수가 달라집니다. 토큰이 적을수록 AI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오류가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같은 의미의 문장을 다른 언어들보다 적은 토큰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처리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확인한 거 맞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돌렸습니다.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10년 전 타이핑 속도 실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번 해도 같은 결과. 그때도 믿기 어려웠고 지금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글 구조 때문 아닐까요? 잠호 조합 방식이 토큰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글은 잠호가 조합돼 글자를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그 경계가 규칙적이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모호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달랐습니다. 한자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글자가 합쳐져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AI가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도 비슷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끊어야 할지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그 다음 음성인식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다국어 음성인식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각 언어로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말하고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영어 87%, 일본어 83%,
중국어 81%, 그리고 한국어 93%였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글자와 발음의 대응이 규칙적입니다.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 아는 항상 아 소리, 예외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적은 겁니다.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영어는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죠. 나이트를 보세요. K는 묵음이고 GH도 발음이 안 됩니다. AI도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지수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키는 원칙으로 만든 게 지금 AI한테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네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소리와 글자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500년 후 AI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낮 풍경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AI 기업들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미래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부터요. 팀 미팅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어는 더 유리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토큰 효율이 높고 철자와 발음의 대응이 규칙적이고 구조가 명확합니다. 이건 AI가 좋아하는 언어의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1446년부터요. 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어는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어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세 가지 문자 체계가 섞여 있고 한자의 다중 도금 문제도 있습니다. AI 처리 난이도가 높습니다. 켄지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10년 전 도쿄 인터넷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타이핑이 빠르다고 했을 때 켄지가 했던 말.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그때 켄지도 저도 몰랐던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오는 건지를. 2013년 서울 PC방에서 들었던 그 천둥 소리. 그 소리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시대에도 한국이 빨랐고 모바일 시대에도 빨랐고 AI 시대에도 유리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쌓인 도시.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런던을 보면서 서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1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골목에서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 저는 그를 그냥 현직 코디네이터로만 봤습니다. 일이나 잘하면 되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렇게 봤습니다. 도쿄 가는 길에 들르는 나라.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곳. 그게 제 첫 번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지수는 지금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매일 무엇 위에서 일하고 있는지.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그는 한글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손가락 아래에서 500년 된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해 3월 저는 런던 NLP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발표장에 150명 가까운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3년 서울 PC방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타이핑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11년 전 이 사진 속 공간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둥 같은 타이핑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구조, 24개 자모의 조합 원리, 훈민정음의 설계 철학. 컴퓨터 시대의 타이핑 속도, 모바일 시대의 천지인, AI 시대의 토큰 효율.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발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듣던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숫자 하나였습니다. 1446.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글이 반포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설계된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언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에도 빨랐고, 모바일 시대에도 빨랐고, AI 시대에도 유리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독일인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미래를 예측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요. 좋은 시스템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1446년에도 통했고 2024년에도 통하는 겁니다. 한 일본인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쿄대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일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입력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일본어가 나쁜 언어여서가 아닙니다. 디지털 이전 시대에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글은 디지털 이전 시대에 설계됐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일본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학회장을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런던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2013년을 떠올렸습니다. 홍대 골목. PC방 문을 열었을 때 들리던 그 소리. 천둥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소리는 500년 전 한 왕이 설계한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명의 손가락이 그 시스템 위를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검색하지 않고 변환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생각이 곧바로 문자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IT 강국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인프라를 말하고 교육을 말하고 국민성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넓게 깔아도 차가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한국은 그 도로 위를 달릴 가장 빠른 차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1446년부터요. 그리고 그 차의 엔진을 설계한 사람은 컴퓨터를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몰랐습니다. AI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았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그게 천재성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매일 세종대왕의 설계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몰라도 헤엄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칩니다. 저는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영어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느렸습니다. 제가 NLP 엔지니어인데도 말입니다. 옆에서 지수의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보다 빨랐습니다. 2배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길 수 없는 경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빠르게 쳐도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구조는 500년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코드보다 오래된 코드였습니다. А день рождения у меня зимой. Ну, реально это сани будут, Гамлет. Зима близко. Дикпик демисезонный.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исполнится?
24. Когда у тебя ДР? 17 декабря у меня день рождения. Вот. Я Ого. ароматические свечи делаю. Аромат сезонный буду заранее подбирать. Прикольно. Написала. Хорошо. Пиздюк получается. А сам-то? А тебе сколько, Харкон? Мн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ежду прочим, уже 25. Ой, что-то недавно с ребятами обсуждала свой возраст. Ну, не только свой возраст. У меня просто сейчас есть один знакомый, который... я думала, что я могу его свести со своей подругой, потому что он прям в ее типаже, а подруга у меня незамужняя и вообще... Угу, понятно, Харкон. Я тебя поняла. 17 декабря? Да, все верно. А что? Вот, 17 декабря 2002 года. Так вот, есть у меня один знакомый, который 100% понравился бы моей подруге. Вот прям он идеал по ее параметрам. Она просто любит высоких, накачанных парней. И вот он как раз-таки такой. Это чувак, который жмет от груди, не знаю, полтонны, ростом под 2 метра. Это просто груда мышц, мускул и так далее. И вот прям вот идеально. Идеально. Я прям представляю, как они бы замэчились. И вот я вчера у нашего общего знакомого спрашиваю, типа, а сколько лет Илюхе? 35. А моей подруге 25. И вот интересный вопрос. Ты что, Вовчика отдавать собрала? Нет, не Вовчику, Илюху. И вот вопрос. Точно ли это будет актуально для моей подруги? Я просто не знаю, насколько это нормально, когда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в 10 лет. 10 лет норм, многие так живут. Ну и тем более, 25 лет подруги. У подруги спроси. Надо. Ну ладно, там уже свои какие-то тонкости, но... Может, в ее вкусе еще и старая? Андрёва! Ты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что 35 лет, ну все, старость уже, на покой пора. Я правильно тебя понимаю? Это, если что, Андрёва сказала, не я. Я так чисто недоумеваю. Я недавно с 35-летней замутить пытался. В целом, в рамках постели она пиздатая, но в голове нихуя. В 35 лет.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Ладно, как будто вот эти вот слова, которые ты пишешь, гадости полнейшие, не делай так больше в интернете.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не существует скучных людей.